알고화 3월 18일 알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17일 오후 11시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제 코인이 뜹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물음표 비트코인입니다. 이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미제 코인이 뜹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비트코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럭저럭 83,000달러 선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선이라도 유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이 오르려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될 텐데요. 지금은 뚜렷한 매수세가 없습니다. 기대할 만한 ETF를 포함한 디지털 금융상품 5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비트코인 합쳐서 모든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17억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만 다행이라는 점은요. 올해 총 유입액이 9.12억 달러입니다. 아직까지는 순유입이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FOMC is coming입니다. 20일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결과가 나오고요. 3시 반에 파월 의장 연설이 나옵니다. 사실 FOMC 동결이다라는 건 시장이 99%가 동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은 파월 의장이 3시 반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줄 것이냐가 될 텐데요. 부디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뭔가 시장이 어쨌든 간에 83,000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스닥도 뭐 오르고 내리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안한 건 찜찜한 건 연준의 의장 입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찜찜하다라는 건데요. 찜찜함의 활용 점정이 바로 워런 버핏의 현금 보유 비중입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요. 이 닷컴 버블 때,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 이 현금 보유 비중이 높았을 때 모두 다 뭔가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면 조만간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과거 경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금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뭔가 시장 크래시가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발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놀라운 발견입니다. 비트를 보유한 최소 5위 국가가 북한이다. 라고 집계를 했습니다. 제가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채널에서 갖고 온 건데요. 현재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엔 19만 8천 개 정도가 있는데 아시죠? 이 불법 범죄 수익으로 은닉한 비트코인을 압수한 물량이 약 20만 개 정도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토큰 이 다단계 코인 사건이거든요. 거기서 19만 개 비트코인을 압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중국이 압수한 코인 이거 이미 다 현금화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정확히 19만 개를 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스트리밍 사이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압수한 6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압수해서 현재 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이게 4만 6천 개 정도 해킹한 물량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북한 역시나 이번에 바이비트 해킹 사건으로 이더리움을 비트로 전환해서 약 13,5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탄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채굴한 나라입니다. 수력 발전에서 남는 전기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현재 10,000개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나 두 개씩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 결과 6,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사 모았습니다. 보시면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중국, 영국은 몰수형, 우크라이나, 북한은 해킹형, 부탄은 채굴형, 엘살바도르는 구매형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세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코인 투자 관련된 과세 이거 미뤄졌는데 뭔 또 세금 얘기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를 위해 개인의 가상자산 지갑 보유 여부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3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저는 요 내용을 코인 가치 투자 트위터에서 갖고 와 봤는데요. 이 불만은 이겁니다. 취지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제도화 활성화 없이 세금 그저 징수에 포커스를 맞춘 움직임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썼는데요. 사실 코인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간 해준 게 뭐 있다고 라는 반발감이 큽니다. 세금 얘기가 나오면요. 그럼 정확히 세금 얘기가 뭔지 한번 뜯어볼까요? 이 국민청원 사이트로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이 청원은요, 3월 27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때까지 동의수를 5만 명 채워야지 이게 국회로 보내져서 검토가 됩니다. 이 청원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사이트 들어가서 동의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청원인이 발의한 내용이 뭐냐면요. 24년 10월에 민주당 안동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에 보면 가상자산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를 물려야 되는데 상속세를 물려고 하니까 이 코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특히 거래소를 통하면 다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개인 지갑을 통해서 하는 상속은 도대체 잡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개인 지갑 신고를 의무화하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원인은 문제가 있다. 뭐냐? 개인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및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상속세 법안에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현재 상속세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것도 있고 야당이 발의한 것도 있고 정부가 발의한 것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정부 발의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수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안에는 이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여야 합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쪽에 요 가장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가 정부 안에 포함이 돼서 개정으로 상속세 법안이 나올지 어떨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상속세에 대한 논의가 정부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상황이라서 이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가 반영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청원인은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프라이버시보다요. 제가 프라이버시 관념이 좀 약해서인지 이게 더 저는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이 불개미 크립토라는 분의 텔레그램 사이트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이거 왜 하냐 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지갑 보유자들은 모든 개인지갑을 정부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법안의 취지가 그렇죠.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코인층들은 불가능한. 왜? 이게 여러 가지로 에어드랍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번호 지갑을 수십 개, 수백 개 갈아 끼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디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게다가 약간의 해킹 위험도 고려해가지고 이 지갑을 주기적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디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걸 매번 갈아 끼울 때마다 가상자산 지갑을 신고하라고 개인 지갑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문제가 뭐냐? 만약에 이게 정말 의무화가 되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번호 지갑 잘못 쓰다 걸리면 탈세로 세무조사를 받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세 의도가 있거나 탈세를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지갑을 신고하지 않았다. 아마 신고하지 않은 건 까먹어서일 거예요. 네, 그랬다는 이유로 독박 쓸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개인 지갑 신고 이 부분은 반드시 철회돼야 될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알고란을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 디쉬입니다. 미제 코인이 뜹니다. 과연 어떤 코인일까요? 차트 보시면 아마 코인 좀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차트 하고 느끼실 겁니다. 이 차트를 보고 드는 느낌은 뭔가요? 우직하게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타점을 정확히 맞추는 단기 투자자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알트코인의 현실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코인에 여기서 투자했으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 몇 퍼센트인가요? 이거 뭐 10배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요 시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약 6년을 기다려서야 원금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보시면 타점을 정확히 맞추는 단기 투자자가 승리하는 표였습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 사토시 가격으로 볼까요? 비트코인 대비 가격으로 보자면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 대비 가격인데 아까 제가 표에서 요 시점에 1차 불장 때 투자하신 분은 6년을 기다려서 약 6년을 기다려서 최근에서야 원금 회복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토시 기준으로 보자면요. 아직도 원금 회복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비트 대비한 이 코인의 가격을 보자면요. 18년 초에 사토시 가격으로도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상승세에 약간 고개를 들긴 했지만 사토시 가격 기준으로는 여전히 19년 가격 수준밖에 회복을 못한 겁니다. 다시 달러 차트로 와서 돌아보자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살아남아서 모두를 탈출하게 만든 바로 이 코인은 XRP입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아요. 1차 불장, 2차 불장 때보다도 지금 불장에서 어쨌든 기록한 고점이 앞서 1, 2차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게 뭐냐면요. 2차 불장 고점이 3차보다도 낮아요.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현재 지금 3차 불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차 불장 때 기록했던 가격 회복 못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 코인은 이상하게 2차 불장 때 가격보다 달러 기준입니다만은 3차가 더 높아요. 왜 2차가 더 낮을까? 그것은 바로 소송입니다. 무려 2020년 12월에 SEC가 소송으로 리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3년이 조금 안 된 시점에 23년 7월에서야 첫 번째 약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으로 지지부진하면서 회사는 뭔가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나마 2차 불장이라고 해서 리플 가격도 XRP 가격도 올랐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코인이 훨훨 날아갈 때 XRP는 불장이다라는 흉내만 낼 정도로 약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왜? 바로 이 소송 때문이었고요. 그나마 23년 7월에 첫 번째 약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신 이 토레스 판사,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뉴욕의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리플의 판정승이었습니다. 기관 판매에 대한 SEC의 약식 판결 신청만 인정이 됐고요. 그 이외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사가 기관들한테 판 거는 증권법 위반 인정, 그러나 그 이외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XRP 산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 아니다 라고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약식 판결 한 달 뒤에 구체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상액은 얼마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벌금이 1억 2,500만 달러를 내라 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리플랩스는 기관 대상으로 XRP를 판매하지 말아라 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약식 판결에 대해서 서로 SEC와 리플사가 합의를 하면요, 이대로 그냥 이행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약식 판결이 이런 제도인데요. 해당 소송이 재판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판단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쟁점이 없는 경우에요. 법원이 약식 판결을 통해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소송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판결할 수 있는 거 뭐 이쪽 얘기 들어보고 저쪽 얘기 들어보고 몇 년에 걸쳐서 소송을 끄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빨리 판사가 상대의 주장을 보고서 법으로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죠. 이건 약식 판결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양쪽이 나는 이 약식 판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면 항소를 하면 됩니다. 정식 재판을 받고 싶으면 항소하면 되는데요. SEC가 1월 15일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너 약식 판결 문제 있어. 나 재판 받을래 라고 했고요. 리플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4월 16일까지 우리의 입장을 제출할게 라고 해서 미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아직 항소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와중에요. 리플과 SEC가 소송을 벌였던 와중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겁니다.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트럼프 당선에 그야말로 사활을 건 것 같습니다. 거액의 베팅을 했습니다. 사실 어디가 돈을 많이 냈냐, 가장 많은 금액을 후원한 기업은요, 대선을 위해서 놀랍게도 코인베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리플이요. 코인베이스가 약 5천만 달러였고요. 리플은 4,800만 달러를 기부금으로 냈습니다. 그 다른 어떤 곳보다도 코인베이스 1등 기부금 순위, 리플 2등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트럼프 행정부에 목숨을 걸었는지 취임 기금에 따로 또 500만 달러 또 냈어요. 앞서 대선 후보 시절에 낸 거 말고 500만 달러 또 냈습니다. 이 500만 달러 낸 거는요, 이 취임 기금입니다. 이 취임식 관련해서 쓰는 돈, 그 목적으로 500만 달러를 낸 거고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가장 큰 기부금입니다.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냈다 보니까 당연히 크립토 서밋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여러 가지 프로젝트 CEO들 가운데서는요, 체인링크 CEO 그리고 리플의 CEO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크립토 서밋에 참석했으니까 티를 내야죠. 돈 쓸 티를 내야 됩니다. 영향력 티를 내야 되죠. 8일날 빵형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X에다가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트럼프 앉아 있고요. 여기가 데이비드 sak스고 좀 멀찌감치 않긴 했습니다만 여기 빵형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빵형이 여기 올린 글을요,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고마워, 감사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두 가지를 저는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 재무부가 뒷받침하는 스테이블 코인 혁신 지원. 이 두 번째가 CFTC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 캐롤라인 팜과 같이 찍은 사진을 앞서 이 테이블에 있는 사진과 함께 자기 X에다가 같이 올렸습니다. 이건 한번 눈여겨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FTC 부분을요. 자, 이렇게 리플이 돈을 많이 냈으니까 뭔가 이번 행정부 때 뽕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내가 그만큼 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탓인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이거는요, 2월 25일 기사인데요. 테더 CEO가 경쟁사들이 법률 및 입법 채널을 통해서 USDT를 주기로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넘버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는 게 배가 아파서인지 우리 경쟁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자신의 X에다가 올렸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쟁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더 나은 제품과 더 큰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야 하지만 그러니까 경쟁사의 비즈니스 모델 야 사업을 잘하려면 니들이 사업을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의도는 테더 죽이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테더 죽이기 위한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 로비의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보면 역외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미국 국채 시장의 접근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앞서 여기 테더 CEO가 말한 경쟁사가 바로 리플을 겨냥한 얘기고요. 맞다면 리플은 테더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선점 사업자 테더를 어떻게 죽이냐? 미국 국채 못 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못 사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발행을 할 수 있나요? 쉽지가 않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달러 자산이 100% 담보가 돼야 돼요. 근데 국채 사지 말라고? 그럼 도대체 뭐 하라는 건가요? 이게 너무 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부흥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테더 보고 미국 국채 사지 말란 얘기는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거대 세력을 아예 시장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제 리플사가 너무 많이 나간 돈을 뻥을 뽑겠다라는 느낌으로 좀 많이 나간 느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테더 CEO가 겨냥하는 게 리플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황적으로 다들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리플사가 말씀드린 대로 돈을 많이 냈죠. 뻥을 뽑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로비를 했는데 왜 SEC와의 소송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블룸버그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간 SEC가 제기했던 많은 소송들 드랍되거나 연기되거나 여기 보시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오픈시 여러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낸 리플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일까? 이게 놀랍게도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머피라는 크립토 쪽에 좀 관심 있는 변호사가 자신의 X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올린 원문이고요. 핵심은 뭐냐? SEC는 합의를 원한다. 근데 리플 쪽이 뭔가 계산기 두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의 논리를 따라가자면 이렇습니다. SEC가 리플 사건 기각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가설. 물론 내피셜이다라고 본인도 썼습니다. 일단 리플이 판사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데 동의하도록 SEC와 열심히 협상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토레스 판사가 내린 결정이요. 이게 분명 XRP 보유자에겐 대단한 일입니다. XRP 판매가 기관 판매분을 제외하고는 증권이 아니라는 거.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리플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몇 가지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어쨌든 증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기관 판매분에 대해선 증권법 위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증권법 위반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기관들한테 팔지 못한다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겁니다. 리플이 만약에 향후에 IPO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특히 이번 판결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관한테 팔지 말아라 라는 거 어쨌든 증권법 위반이다 라는 부분이 IPO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SEC 입장에서는 이게 양측이 모두 항소를 기각하고 1억 2,500만 달러 벌금으로 합의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인데 오히려 리플 쪽에서 보자면 지금 분위기가 리플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는데 지금보단 나은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끌어보는 게 어떻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SEC의 문제가 아니라 리플 쪽의 입장에 달려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아까 이 변호사가요, 자기 뇌피셜이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게 아주 근거가 없지 않은 게 비슷한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뇌피셜이 아니고요. 폭스 비즈니스 뉴스 기자, 크립토 업계에서는 좀 유명한 엘레노어 테럿이라는 기자가 내가 관계자에서 들은 내용이야 라면서 또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 내용을 보자면요. 이 코인 기자입니다.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특종이라고 해서요. 2명의 정통한 소식통 이렇게 표현하고 특종이라고 말했다는 건 정말로 고위 관계자에게 들었다라는 얘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플과 이제 SEC 소송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왜 합의 도출이 안 되냐? 이 리플이 법무팀, 그러니까 리플 쪽이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SEC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아까 변호사가 지적한 문제처럼 1억 2,500만 달러. 이거 벌금이 너무 많다는 거죠. SEC 입장에선. 그리고 기관 투자자에게 XRP 판매를 영구 금지한 부분도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리플 입장에서는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건 옛날 SEC잖아요. 게리 겐슬러 시절 서슬퍼런 SEC였고요. 그때는 규제 명확성이 없었죠. 그냥 SEC가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SEC가. 물론 아직 위원장은 임명이 안 됐지만 SEC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 SEC가 문제 삼았던 이 불합리한 결정을 리플이 지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 라는 입장인 거예요. 아니 SEC가 달라졌는데 소송을 제기했던 SEC 자체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리고 믿는 건 뭐예요? 지금 트럼프 시대인데 우리가 옛날에 그 불합리한 결정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약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인 게 그때 토레스 판사 결정이 나왔을 때는 약간 환호하는 분위기였었어요. 어쨌든 승소했으니까 하나를 빼고서는 대부분 승소했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는데 이제 지금은 그때 판결이 이게 이거보다는 더 나은 조건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라고 리플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리플 입장에서 보자면 이 판사가 내린 합의안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우리가 잘못했어 라는 걸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바뀐 새로운 SEC 쪽에서는 이게 리플이 잘못이 있었는지 이것도 확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명확성 입장에서 야 이게 증권법 위반 맞아? 라고 SEC 자체가 의심하고 있는데 왜 그걸 리플이 인정해야 된다? 왜 리플이 인정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합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조만간 아마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합의는 판사가 제시했던 조건보다 훨씬 더 리플 쪽에 유리한 쪽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합의에도 가격 급등은 기대 말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 이 마법의 단어인데요. 선반영입니다. 이미 XRP 가격에는 소송 합의에 따른 종결이 반영돼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CFTC 의장하고 찍은 사진 그거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CFTC 얘기를 왜 리플 빵형이 이렇게 했을까를 보자면요. 바로 이겁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이번엔 찰스 가스파리노라는 다른 기자인데요. SEC가 XRP를 상품으로 분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XRP가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은요. 더 이상 관할 기관은 SEC가 아닙니다. 바로 상품을 관리하는 곳은 CFTC죠. 그래서 리플 입장에서는 야 이제 앞으로 우리 관할이 바뀌어 XRP 관할이 바뀌니까 CFTC 의장과 친하게 지내는 장면을 강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은 이제 더 이상 규제의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리플이 주목하는 사업은 바로 RWA, Real World Asset 분야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이라서요. 여러 가지 RW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스테이블 코인은 지난해 12월에 뉴욕 금융청의 승인을 받아서요. 이른바 규제 리스크가 전혀 없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재 시장에서 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이 잘하는 게 은행과의 협업이잖아요. 은행 쪽에서 기관 쪽에서 스테이블 규제 리스크 우리 없어요 라고 강조하면서 많이 확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RWA 리그 테이블을 보자면요. XRP 레저가 10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RWA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시작한 체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0득이지만 향후 이 순위가 올라갈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리플의 사업은 시작인 거죠. 트럼프 시대에 뜨는 찐 미제 코인이 바로 XRP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좀 약간 여전히 찜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그 찜찜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리플의 좋은 일이 반드시 XRP의 좋은 일일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요런 우려감을 반영해주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리플 CTO가 XRP 보유자에 대한 의무 없다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이니스트가 보도한 건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슈워츠라고 해서 CTO입니다. C레벨이에요. 비트코인 지지자인 피에드 로샤드의 주장에 동의하며 리플의 사업 결정이 XRP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C레벨이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조금 더 뉴스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비트코인 지지자이자 XRP 비판자로 알려진 피에르 로샤드가 X에다가 썼습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 리플은 XRP 보유자들에게 유틸리티나 그 외에 어떤 것을 제공한 의무도 없다. 그들은 XRP를 시장에 덤핑할 자유가 있으며 당신은 그저 그들과 함께 덤핑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했고요. XRP 보유자들은 믿기 힘들겠지만 리플은 XRP를 수익으로 판매해서 운영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리플이 하는 일은 XRP를 파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투자 자금이 아니며 당신은 리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중에서 만들어진 토큰을 받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어요. 자, 피에드 로샤드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 지지자이고 리플에 대해서 XRP에 대해서는 원래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비판적인 분석에 대해서 내부자, 그것도 C레벨 데이비드 슈워츠라는 CTO가 동의했다라는 점입니다. 뭐라고 했냐? 100% 맞다. 리플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 리플이 당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희생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당신이 누구냐? XRP 홀더를 말하는 겁니다. XRP 홀더는 사실 배신감을 느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슈워츠는 리플과 XRP의 관계를 예술가의 초기 작품 소유에 비유했어요. 내가 한 예술가의 초기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게 XRP입니다. 그 예술가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홍보에 초기 작품의 수요를 증가시키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 이건 리플입니다.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술작품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슈워츠의 발언은 XRP 커뮤니티에 대해서 지속되는 논쟁의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사실 리플은 지속적으로 XRP와 관계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리플사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XRP와 관계없어 라는 건데 XRP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리플의 성공이 XRP 토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믿고 XRP에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CTO가 나서서 또 한 번 확인을 해준 겁니다. 리플의 이익과 XRP 이익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고 리플의 주요 의무는 XRP 홀더가 아니라 리플의 운영과 리플의 주주들에게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이 부분이 찜찜한 거예요. 리플에 좋은 게 과연 XRP에도 좋을까? 지금 리플에 좋은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리플이 사업 확장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XRP에 좋은 일인가? 이게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찜찜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찜찜한 부분은요. 리플이 XRP의 관계를 부정하지만 XRP의 절반 이상은 리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확실한 건 이 에스크로 물량인데요. 이게 한 370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총 발행량으로 보자면 한 1000억 개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370억 개가 에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쓰지 못하는데요. 이거는 리플이 소유한 겁니다. 당장 쓰지 못할 뿐이지 매달 시장으로 물량이 풀리면서 리플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전환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리플이 얼마나 갖고 있을까 보자면요. 이게 현재 XRP 보유 상위 지갑 순으로 쭉 나열한 겁니다. 자, 1등부터 8등까지가 모두 리플사의 지갑입니다. 리플 가로역을 10일 붙었죠. 이거는 리플의 11번째 지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위 홀더 8등까지, 1등부터 8등까지가 물론 에스크로 물량이 포함되긴 했지만 모두 리플 지갑이고요. 9등에서야 업홀드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10등에 이 빗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업비트가 또 14위에 등장을 해요. 다만 참고로 이제 빗썸이나 업비트, 바이낸스 같은 것들은 이게 지갑이 이 전체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리플 물량은 아니고요. 이 12번째 지갑이 갖고 있는 게 이 정도 물량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은 XRP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회사 측에서 관계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플에 좋은 일이 있다고 나서 XRP 가격이 오를까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게다가 리플이 너무 많은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리플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XRP를 팔면 XRP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두 가지 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제 코인이 뜨고 리플이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XRP 투자에는 찜찜한 이유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